군 기무사령부 본 업무는 군사에 관한 정보 수집과 수사를 목적으로 창설된 국방부 직할의 군 수사 정보기관입니다. 그런 기무사가 세월호 대응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유족들을 사찰한 사실이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이야기부터 좀 해보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참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입니다. 설마 했던 일들이 지금 현실이 되는 게 한두 건이 아닌데 지금 기무사, 군사 보안 업무 챙기라고 첩보 수집하라고 했더니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의 동향을 살피고 또 성향까지 분류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자, 이수동 검찰단장의 발표 내용부터 먼저 듣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월호 관련된 부분은 조사 TF의 어떤 조사 대상은 아닌 것은 맞는데 이게 이제 안보단체, 예비역 그 사이버 전사라든지 예비역 단체의 시위 정보 제공들을 이렇게 쭉 조사하는 과정에서 세월호 관련된 부분도 있었다. 일부 부대원들이 이거 세월호 TF를 운영을 했었다. 이런 진술들이 있어서 그런 자료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한 첩보가 아니라 세월호 TF를 운영해서 조직적으로 뭔가 했다라고 하는 그 문건들을 확인하게 됐다는 것이고요. 민감한 사건에 유족분들의 이런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일단은 제가 봅니다. 법적인 위법 여부들은 좀 더 뒤에 자세한 조사를 해가지고 확정을 해야 되겠고요. 네, 원래 세월호 부분은 TF 조사 대상은 아닌데 네. 진술이 나오는 바람에 이 부분을 들여다보게 됐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단순한 첩보가 아니라 뭔가 조직적으로 활동했다는 문건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TF를 만들어서 세월호 관련된 분들에 대한 동향 파악이라든지 아니면 성향 분석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민간인 사찰입니다. 기무사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군 보안이나 군의 기밀 문제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막고 이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민간인과 전혀 관계없는 곳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국정원이 했다고도 문제가 되지만 국정원은 그래도 민간인과 일정 부분 연관이 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 기무사 같은 경우는 군과 관련된 업무만 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세월호 관련된 어떤 뭐 예를 들면 세월호 단체든지 아니면 유가족 모임이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하고 활동하는 분들에 대해 성향 분석까지 했다고 하니까 예. 참 어안이 벙벙하고요. 그 당시에 그 기무사가 어떤 역할까지 했을까 상상 이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보여지고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잘못된 행위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 이제 걱정되는 것은 이런 일들이 단순히 그럼 세월호 사건에만 적용이 됐을까? 이때 보면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아니면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사찰하고 아니면 뒷조사했던 것들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단순히 세월호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다는 가능성이 있어서 더 무서운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군사에 관한 수사정보기관이 세월호 유가족, 그러니까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부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가장 지금 놀라운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온건한 성향자부터 개별 설득이 필요하다. 문건을 보면 이런 내용도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무사가 왜 설득을 해야 하는가? 예. 사찰은 아주 심각한 범죄 행위인 거고요. 또 사찰을 넘어서서 그 성향 분류를 하면 온건한 유가족부터 설득을 해서 설득이란 뭔가 빠르게 좀 뭔가 이 정부가 지금 가고 있는 세월호에 대한 수습 방안에 유가족들이 반대하지 않고 동의하게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 여론을 좀 이제 이 정부의 네. 입장에서는 이끌어가기 위한 방향의 기무사를 동원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누가 지시했는가 이게 나와야 됩니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 문제에서도 지난 정권에서 예.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을 했던 문제였잖아요. 그럼 이런 여러 가지 정황에서 누가 지시했는가 그러다 결국 마지막에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재판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예. 판결도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럼 기무사는 누가 움직였는가 이거 지금 제일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국방부 장관이 움직였을까요? 당시에? 저는 이제 청와대라고 추정을 해보는데 이 관련된 TF의 문서들이 지금 쏟아져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안에 놀라운 대목이 있습니다. 어떤 대목이 있습니까? 불순분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군인, 우리의 국민 중에서도 이 아이 300여 명이 지금 이제 정말 그야말로 수학 여행 중에 해상 참사로 목숨을 안타깝게 잃은 상황에 정말 자식 잃은 슬픔에 빠진 부모를 불순분자로 낙인을 찍는 이러한 작업들을 하는데요. 이때 저는 그 당시에 떠오르는 대목이 자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러 팽목항에서 유가족들이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합니다. 이걸 경찰이 막았죠. 그런데 이제 청와대 앞에 도착해서 기진맥진한 유가족들이 대통령 면담을 신청했는데 당시 정무수석이 나와서 잠깐 얼굴 보고 들어갔습니다만 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순수한 유가족이라면 만나주겠다. 여기서 모든 국민들이 그렇죠. 놀랐던 게 예. 순수한 유가족이 있다면
불순한 유가족도 있다는 뜻이냐? 예. 이런 질문들을 던졌는데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기무사가 분류를 한 거예요. 불순한 유가족이 있다. 그렇기 불순 때문에 문제가 뭔가 있다. 네. 청와대까지 보고가 됐을 가능성이 네, 그러니까 있다. 왜 예. 지난 정권은 그렇게 모든 게 다 블랙, 화이트, 불순, 순수 이렇게 이분법으로 갈랐던 것일까? 거기에 이 군 정보 조직까지도 동원했었던 정황이 이제 튀어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다시 이 처벌받을 사람들은 정말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단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최영일 평론가 얘기한 것처럼 가장 윗선의 지시자가 누구냐 이걸 밝히는 게 이제 앞으로 네. 과정일 텐데요. 자, 지금 청와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와대 민정라인에 전달했을 가능성 이 부분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예, 당시 그렇죠. 민정라인이라고 하면 우병우 전 수석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 기무사에서 일정 부분 조사한 내용을 민정라인을 통해서 대통령까지도 보고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뭐 세세하게 모든 걸 보고하지 않았겠지만 예. 지금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했을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민정에서 하는 역할들을 보고하지 않겠습니까?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 대통령에게 이런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제 민정라인이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하면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에서 수사 업무를 하고 군의 보안 업무를 해야 되는 기관이 왜 민간인 사찰을 하고 있는지가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예, 국민들도 아마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죠, 당연히. 그리고 단원고에다가 그 기무 활동가들을 파견해가지고 몰래 거기서 또 정보 수집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일 보고를 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일 보고를. 학교에 기무 활동으로 맞습니다. 파견을 해서. 아니 고등학교에 왜 기무 활동관이 가서 거기서 조사를 하고 활동을 합니까? 아니 일반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거기서 일하는 교사들이나 아니면 거기 유가족들 이런 분들의 활동을 일일이 파악해서 보고했다고 하면 그 자체가 얼마나 국민들을 떨게 만드는 그러면 예. 그 당시에 국민들이 만약에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뒷조사를 했다는 것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슨 업무를 하고 있고 그 사람이 예전에 인터넷에 무슨 글을 올렸고 이런 것까지 다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직업, 성향, 올린 그렇죠. 글 이런 거를 다 조사를 세세히 조사를 예, 했다는 그 거죠. 보고서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문서에 보면은 예. 이분이 어디에 납품을 하고 그 전에 정부의 비판적인 글을 올렸고 이런 것까지 세세히 다 조사를 했다고 하면 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어디에 어떻게 연관돼 있는지를 다 찾아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족을 잃어서 얼마나 마음 아팠을 그 시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 분들이 이걸 이제 이렇게 정부가 그 당시에 정부 박근혜 정부가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어떤 정권을 유지하고 본인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어떤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의 정권 보호를 위해서 국민들을 어떤 제물로 삼고 그들을 공격하는 이런 입장을 보였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고요. 예. 이런 행동이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걸 묵인하고 지나갔다는 것도 너무너무 화가 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월호 집회를요 종북 집회로 규정을 네, 하고 네. 이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걸 또 보수 단체한테 알려줍니다. 네. 그래서 맞불 맞불 집회를 하도록 놓도록 유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이거 뭐 새삼 놀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예. 그야말로 정권 차원의 여론 조작 공작. 그러니까 이 세월호에 대한 여론을 나쁜 쪽으로 끌어가기 위한 갖은 수를 다 써내고 그리고 세월호의 진실을 밝혀달라라고 어찌 보면 순수하게 시작된 이 집회를 종북으로 몰아서 종북은 굉장히 이념성이 강한 단어지 네. 않습니까? 북을 추종한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이다. 실제로 보면은 어찌 보면은 뭐 이게 반사회적, 반국가 단체, 반국가 세력.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의 논리, 로직이 존재하는데요. 아까 이분법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70년대식 통제 사회로 역행하는 징후들이 국정원에서 나타났고 이 국정원이란 이름은 이제 이 DJ 정부 때 개칭이 된 건데요. 사실은 중앙정보부 시절로 돌아갔고 기무사령부도 이름이 바뀐 거죠. 예. 원래는 보안사였습니다. 예. 그 80년대 50 시절에 보안사령부로 또 퇴행을 시켜놓고 그러면 이제 군이 사실은 기무사가 군 관계 업무를 주로 하는 정보 부대지만 여긴 이제 군들입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에 대한 사찰도 사실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동안 왕왕 나왔던 이야기가 예. 기무사가 인사 관련해서 이 군 수뇌부들의 이 사생활까지도 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이 기무사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 군내에서도 반발이 네. 있었던 적이 왕왕 있었거든요. 최근 들어와서.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군인 대상이 아니라 민간인인데 그 민간인도 굉장히 엄혹한 일을 당한 가족들을 대상으로 이념적인 성향을 뒤집어 씌웠고 공작을 여기서 펼친 거죠. 뭐냐면 이제 보수 집단이 나와서 자, 세월호는 굉장히 이념적으로 불순하다. 그러니까 네. 이걸 막아야 한다. 이런 맞불 집회까지 이제 진행을 한데 기무사가 개입돼 있으니까 저는 다른 말로 기무사라는 말을 빼고요. 군이라는 말을 집어넣으면 지난 정권에서 상당히 좀 무시무시한 일들이 초래됐다.
군의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여기는 이제 군은 전 정치적 중립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자행했던 이제 정황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정말 큰 죄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원 전 회장 뭐 잘잘못을 떠나서 여기도 민간이 있는데 그렇죠. 이걸 기무사가 좀 비공식적으로 또 민간인을 체포에 나선 이런 일도 있었던 정말 이게 2000년대에 있었던 일이 맞는가 싶을 정도 일들이 일어났는데 자, 국정원도 민간인 사찰이라든가 국내 정치 개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한 차례 개혁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같은 맥락에서 뭐 기무사도 좀 이런 어떤 절차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는 기무사가 군내에서 저도 이제 군생활을 7년을 했는데요, 장교로. 기무사의 활동 그 당시 뭐 지금은 달라졌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근무할 당시만 봐도 기무사 같은 경우에는 안하무인이에요. 계급장도 없어요. 그분들 부대 안에서요 군복도 안 입고 다녀요. 일반복 입고 다니면서 자기보다 상관들한테 함부로 대하고 부대장들도 기무사 직원들한테 함부로 못해요. 왜냐하면 기무사 직원들이 부대장의 모든 일일 보고 같은 걸 보고를 하거든요. 그게 진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무사 요원들 보면 완전히 부대 안에서 뭐 보이는 게 없는 행동을 해요. 그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일들이 계속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 같고 기무사도 그래서 개혁이 필요해요. 군내에서 정말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본인들의 업무를 하는 것은 인정이 돼야 되지만 그 권한을 가지고 군대 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그게 결국은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보안사령관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보안사가 이름이 바뀌어서 기무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위들이 부대 내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자행되고 있고 민간인 사찰까지 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군 내에서 기무사에 대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업무를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에서의 개혁 과제로 기무사 개혁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국정농단 사건을 몰랐다면 그래서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 없었다면 새 정부가 들어서지 않았다면 묻혔을 수도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어쨌든 뭐 이런저런 일 넘겨받은 현 정부 시작부터 굉장히 할 일이 산더미였었는데 자, 감기 몸살로 휴가를 냈었던 문재인 대통령 어제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마침 어제는 주 52시간 근무가 처음으로 실시되는 날이기도 했는데요. 문 대통령 어떤 발언을 일성으로 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말 뭐 다들 안녕하십니까? 네, 몸살로 며칠 동안 휴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로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늘 강조해 오다가 대통령이 과로로 탈이 났다는 그런 말까지 듣게 되었으니 민망하기도 합니다. 노동시간 단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과로사회에서 벗어나 나를 찾고 가족과 함께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네, 주 52시간 저녁에 있는 삶을 얘기하는 이 시점에 대통령이 과로로 탈이 난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첫 일성이 지금 탈과로 사회 이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망하다라는 표현을 대통령이 직접 쓰시죠. 아니 저 상황이었으면 누구라도 민망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린 이제 탈과로 사회로 가서 과로하지 말고 우리가 휴식이 있는 삶, 워라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본인이 쓰러지셨으니까. 아직도 좀 목이 잠겨 있는 목이 좀 잠겨 있는 그러니까 약간은 쉬어 있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고 이제 코믹하기까지 한데요. 지금 영상도 상당히 코믹하게 편집이 돼 있는데 이 대통령의 민망함은 정말 뭐 그대로 전달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탈과로 해야 한다. 이 메시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전달이 돼요. 다만 여기서 좀 걱정되는 것은 대통령직은 대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정은 이제 북한 위원장이 느닷없이 이제 중국을 방문했는데 주중대사 노영민 대사가 휴가로 본국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이 자리에서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체 불가능한 대통령직 열일하는 모습은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만 저러다가 굉장히 좀 몸에 탈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뭐 러시아 순방이라든가 계속 이어지는 이제 일정마다 그랬는데 대통령의 휴식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8일에 또 인도와 그 싱가포르로 해외 순방이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이제 가을에 지금 벌써
저 남북 조명균 정상회담 통일부 장관이 있어야 남북 정상회담 되고요. 이야기했고 우리 또 친선 농구팀이 지금 북한으로 날아갔고 여러 가지 일들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일정 이행 문제. 그래서 대통령의 휴식은 쉽지 않지만 예. 지난해 취임 이후에도 참모들에게 얘기한 게 휴가를 다 써라. 연차 휴가 다 써라 얘기를 했거든요. 나도 다 쓰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쉽지는 않아 보인다. 휴가를 다 써야 할 것 같고요. 예. 국민들이 이 탈과로 사회를 먼저 실현해야겠습니다. 예, 국민들이 먼저 실현해야 돼요. 저는 올 여름에 꼭 휴가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지금 과로 사회 산 증인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8일부터 또다시 해외 순방 맞아요.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국 대통령들은 골프도 치고 네, 수상스키도 맞아요. 즐기고 그러던데요. 한국 대통령은 너무 왜냐면 이게 우리 사회는요, 대통령이 그렇게 해보세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만큼 우리 사회가 대통령에 대한 어떤 뭐랄까 기대감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골프를 치거나 아니면 휴가를 오래 가고 이러면요, 그것도 말이 돼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그런 모습을 하지 못하는.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의 휴가를 계속 다 쓰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고 본인의 집에 가서 휴가도 보내시고 이러지 않습니까? 좋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예. 하고요. 이제 탈과로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워낙 업무가 많고 지금 뭐 너무 우리 청와대나 아니면 정부의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남북 관계, 북미 관계, 그 다음에 국내 정치, 경제 문제 이런 문제가 산적해 있다 보니까 대통령으로 쉴 수 없는 구조. 탈과로 사회가 되기 위해서 52시간 조금 지키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대통령 못 지키실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해야죠. 대통령이 원하시는 건 결국 이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정말 너무 근무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생활에 압박을 당하고 사실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뭐 경제적으로 지탱해주는 어떤 하나의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전부가 돼버리는 사회가 돼버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결국 일하려고 사는 건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서 네. 그 부분을 바꾸겠다고 시행하신 우리 청와대나 대통령의 입장을 본다고 하면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네. 부분이고요. 대통령이 좀 더 쉬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어쨌든 여름에 우리는 모두 휴가를 가는 걸로 가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런데요, 대통령이 복귀하자마자 대통령 감기 몸살로 이제 휴가를 내고 8일 만에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요,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7시간 동안 뭐 했냐를 분단위로 따지면서 촛불 들고 또 탄핵 구속에서 24년형을 선고했다. 박근혜의 7시간보다 24배 이상 올해 얼굴을 드러내지 않아도 지금 말 한마디 안 하던 그들은 다 어디로 사라졌냐. 사납던 언론은 어째 이리 얌전하고 이럴 때 떠들어야 할 야당도 있는지 없는지 모를 지경이다. 이런 글을 남겼거든요. 조금 적절하지 않다. 이런 지적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반인이 봐도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김문수 전 지사가 서울시장 또 낙선하시고 계속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런지 이런 말을 썼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비교가 너무너무 이해가 안 돼요.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어느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감기 몸살로 지금 쉬시는 것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7시간 그냥 관저에 머물렀던 것과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럼 네.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그러면 그런 세월호와 비슷한 사건, 사고 일어나서 안 되지만 일어났다고 했으면 쉬셨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걸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아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얘기하면 어느 정도 동의를 하겠어요. 이거는 상식 밖의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저는 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대통령의 건강은 국가 안보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만약에 대통령이 과로해서 피곤하다고 하면 당연히 저는 쉬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쉬는 동안에 무슨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수행해야 될 중요한 업무가 그렇게 없었잖아요. 청와대 충분히 비서진들이 관리할 수 있는 업무가 일상적인 업무들이 예. 계속돼 왔는데 그걸 세월호 7시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그냥 머물러 있었던 거가 단순 비교를 한다? 이거는 삼척 동자도 웃을 만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국민의 합니다. 입장에서 생각할 때도 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얘기를 않죠, 해줬는데 당연히. 일단 문 대통령의 일정 네.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잖아요. 다 볼 수 있죠. 공개한다고 약속을 했고 대체로 약속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네. 뭐 보안상의 이유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대통령의 건강 2급 기밀이다. 이거 오히려 기자들이 질문했는데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그런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주치의가 쉬라고 해서 대통령은 감기 몸살이시고 쉬어야 한다. 그래서 일정 다 네. 취소한 것들 이야기하면서 어차피 일정 안 나오시면은 취재진이 다 궁금해할 텐데 이거 밝히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프면 아프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상황이에요. 언제까지 휴가를 내고 예. 뭐 병가를 쓴다, 연차를 쓴다 이런 얘기를 다 공개하고 있는데 저는 김문수 전 지사 얘기가 아까 최진봉 교수님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그러셨는데 이해가 돼요. 저는 이 부적절하다고 평가하지만 이해는 됩니다. 이게 비교를 해보면 지금 너무 억울함이 가득 차 계신 거예요. 예.
박근혜 대통령 때와 이 문재인 대통령 때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언론도 왜 이렇게 다르고 국민들도 다른가? 심정은 다르게 이해가 간다. 청와대가 다르게 행동했기 때문에 반응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의 문제가 아닙니다. 7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국회 청문회에서 봤지만 그 7시간에 대해서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대통령은 눈을 뜨는 곳부터 잠이 들 때까지 모든 것이 집무실이다. 항상 집무하고 있는 것이다. 네. 그런데 정작 박근혜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만 관저 정치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고요. 네. 누가 드나들었는지 아무 이야기도 밝히지 않다가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하나하나 나왔죠. 만약 그때 세월호 7시간 때 국민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을 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예. 몸이 아팠다. 몸살로 내가 좀 늦잠을 잤다. 예. 감기약을 먹었는데 이러저러했다. 그래서 그때 상황을 청와대에서 어떻게 처리했다라고 세세하게 이야기했다면 몇 년째 이렇게 7시간의 의혹이 남았겠습니까? 그러니까 7시간 예. 일정에 대해서는 의혹에 뭐, 대처하는 자세 때문에 네. 의혹은 더 커지는 좀 것이다. 커지는 이렇게 것이다. 이야기 예.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워낙 지금 논란이 되다 보니까 한국당에서조차도 김문수 전 지사의 발언에 선을 호응이 긋는 없어요. 이런 네.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지금 뭐 비대위원장 찾으랴, 또 계파 갈등 봉합하랴, 정신없는 한국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로요.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좀 뜬금없는 인물도 거론되고 있고요. 또 실제 이들에게 의사를 물어봤는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어떤 인물들까지 거론이 되고 있을까요?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봤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자유한국당이 당을 수습할 구원투수를 찾고 있습니다. 워낙 위기의 상황이라 누가 맡아도 쉽지 않을 텐데요. 한나라당을 창당했던 이회창 전 총재와 2년 전 더불어민주당에서 쇄신의 칼을 들었던 김종인 전 대표,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 정도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요. 박관용, 김영호, 정의화 전 국회의장 같은 원로들도 당내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쇄신을 위해 파격 인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후보들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했던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대척점에 섰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세평에 오르내리고 있고요. 홍준표 대표 같은 분들이 예. 그렇게 터무니없는 말씀을 계속 해주셔야 우리 민족의 이 평화 패러다임이 제기를 가는데 상당한 도움을 줍니다. 홍준표 대표님한테도 아주 감사해요. 그리고 그 사랑스러운 고대 후배예요. 후배. 남북 정상회담은 위장 평화쇼라는 말로 논란을 일으켰던 홍준표 전 대표에게 점잖게 한 방을 날렸던 도울 김용옥 교수 이름도 나왔습니다. 또 외과 의사인 이국종 아주대 교수, 외 증조부 시절부터 한국과 연을 맺은 익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도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개해드린 분들 가운데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름이 오르내린 분들이 꽤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주 중에 후보군을 대6명으로 압축해서 다음 주 혁신 비상대책위원장을 확정 짓는다는 계획인데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친박, 비박할 것 없이 입맛에 딱 맞는 후보가 있을지, 또 과연 그 후보가 보수혁신이라는 무거운 짐을 선뜻 떠안을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보셨듯이 정말 의외의 인물들이 너무 네. 많아서 어느 분부터 언급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당사자들 의사는 다 확인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일단 다 올려놓고 보자 이런 지금 상황이 된 건데, 일단 저는 지금 제일 눈에 띈 것이 대통령 파면 주문을 읽은 이정미 전 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예, 그렇죠. 좀 눈에 띕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정미 재판관께서 하시겠어요? 저는 뭐 안 하실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이거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본인은 또 뭐 정치의 뜻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평생을 법조인으로 살아오셨고 헌법재판관까지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유한국당에서 저렇게 본인의 의사도 확인 안 하고 자꾸 이름을 올리면 본인들은 좀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저나 최영일 평론가나 아무 생각이 없는데 최영일 평론가가 비대위원장 후보로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하면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저는 응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연락이 올 그러십니까?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근데 불쾌하진 않으시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렇게 여러 명을 의사를 올리는 것은 제가 볼 땐 그래요. 자유한국당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려는 어떤 의도를 갖고 있다 이런 부분이라고 보이지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만 실제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이렇게 이름이 오르내리면 거기서 불편함을 갖고 있는 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40명이라고 해서 이름을 자꾸 흘리게 되면 언론이 보도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본인이 마치 뭐 저런 정치적인 성향이나 아니면 특정 정당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그거는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외부적으로 언론이나 다른 곳에 발표가 되거나 아니면 공개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결국 본인들이 의사를 묻지 않은 상태에서 했을 경우에는 본인들한테 상당히 신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논의를 거친 후에 본인의 그렇죠. 의사를 확인하고 언론에 이제 좀 노출이 돼야 알리는 되는 것이 거죠. 좋겠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해주셨는데 네. 어쨌든 지금 맡으려는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맞습니다. 도올 김용옥 선생 그리고 우리 아덴만의 영웅 이국종 네. 교수까지 지금 등장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도올 분들의 카드는 김용옥 어떻게 보십니까? 선생은 워낙 정치권에 쓴 소리를 많이 한 예. 어찌 보면 이제 뭐 우리 당대 최고의 석학 철학자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인사이트, 영감을 좀 얻을 수 있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거침없는 입담에 조금 매력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에는 회초리를 들 사람이 필요한데 회초리를 못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부에서 아주 거침없는 인물에게 회초리를 맡겨야 한다. 그런데 이제 돌아가 보면 그런 인물들이 보수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지난번 비대위 때는 임명진 목사를 또 모셔왔던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내부에서 지금은 탈당을 한 서청원 의원과 아주 센 입담이 오고 갔었죠. 이 거의 뭐 저 교회 운영하는 거 하고 정당 그렇죠. 운영하는 거 하고 예. 거센 소리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인물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국종 사실은 뭐 해군 명예 소령입니다. 저분도 이 국회에서 모셔서 한번 국회에서 쓴소리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산 만들어 달라. 또 예산 만들어줘도 우리한테 안 온다. 예. 지금 이제 헬기조차 없다. 이 닥터 헬기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막 이제 거침없이 해서 예. 조금씩 일이 이루어졌는데 저러한 입담, 지금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거대 권력에 맞섰던 인물, 예. 혹은 거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결단, 자신이 해야 할 책무를 수행한 인물이거나, 혹은 뭐 바로 박근혜 정권에 직접 맞섰거나, 혹은 아주 쓴소리를 거침없이 하는 분들이 주로 리스트에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은 영감을 얻는 데는 이런 인물들을 한 번씩 거론해보고 아이디어를 이제 도모하는 차원에서는 좋지만, 아까 최 교수님 말씀처럼 본인의 의사를 구하고 본인의 허락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 외부로 거론되는 것은 예. 문제가 있다. 내부 회의 자료 이런 거 썼으면 좋겠고요. 네. 전 여기서 팁을 하나 꼭 드리고 싶어요. 어떤 팁입니까? 뭐냐면 짧게. 이런 인물을 찾아야 돼요. 저는 현재 이건 제 사견임을 전제로요. 현재 김동연 경제부총리 같은 인물을 수장으로 모셔와야 돼요. 그래서 영국의 보수당 같은 개혁이 가능할 수가 있어요. 예. 합리적인 보수. 그런데 지금 외부에서 이런 인물을 못 찾고 있다 보니까 리스트만 계속 늘어나는 예. 것 같습니다. 지금 PD가 더 어려운 사람까지 거론을 했다 이 얘기를 네. 안에서 하고 있었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좀 가능성이 있는 한 두 분만 좀 짚어보죠. 네. 지금 이회창 전 총재 아. 이름이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한나라당을 창당한 그렇죠. 어떤 인물이기도 하고요. 네. 또 뭐 지금 보수에서 나가 있는 유승민 전 대표 같은 네. 사람을 발탁한 사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렇죠. 보니까 뭔가 이제 이 한국당을 이끌어가기도 해야 되지만 앞으로 보수 통합 작업도 장기적으로 보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장단점이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개혁이나 쇄신이라고 하는 것을 과연 내부에서 가능할까 하는 문제예요. 이회창 전 총재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초창기에 정말 인기가 높았죠. 대쪽 판사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네. 한나라당을 만들었고 거기서 이제 일정 부분 본인의 역할을 잘 하셔서 좋은 성과를 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보수에 계속 이제 정당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에 속해 있는 의원들 중에 이런저런 자유한국당의 의원들 중에 이회창 전 총재와 연관이 없는 분이 없을 정도로 그만큼 넓은 인맥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분이 와서 과연 쇄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을 거라고 봐요.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래 한나라당 출신이었고 거기서 계속 함께했던 분이 과연 내부적으로 쇄신을 해낼 수 있을까? 지금의 상황이 그렇게 뭐 일반적인 상황인가 하는 부분에서 저는 논란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내부의 인사보다 또는 자유한국당과 연관이 있는 인사보다는 아예 아무런 연관이 없는 외부에서 오는 인사를 더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연세도 지금 80세가 넘으셔서 물론 뭐 연세가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개혁적인 성향으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어찌 보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조금 물론 고려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올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분을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국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자유한국당의 쇄신에 대한 의문점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일단 가장 지금 희망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일단 본인이 약간 의사도 표명을 했고요. 네. 김병준 전 국민대 명예교수가 제일 예. 유력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선 퇴진을 했을 때 예. 국회 추천 총리로 역제안이 됐던 인물이기도 그렇죠. 하죠. 그때 아마 결합이 됐었다면은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겠지만 보수의 좌장이 돼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한번 이제 좌절을 겪었기 때문에 이번에 당 수습에 의사가 있다. 김병준 이 명예교수와 비슷한 라인으로는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도 거론이 예. 됩니다. 왜냐하면 좌우를 넘나든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나름 성과를 만들어낸 인물이기 때문에 뭐 윤여준 전 장관, 전 같은 그룹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본인들의 동력이 있겠느냐. 그리고 전 누구여도 괜찮다고 봅니다, 역으로. 그런데 다만 113명의 의원이 그렇다면 이렇게 외부에서 영입해온 비대위원장에게 정권을 주고 우리는 생사유탈까지 맡기겠다. 보통 이 정도 지경 되면요, 회사에서 정말 구조조정본부장을 모셔올 때 어떻게 하냐면 모든 간부가 일괄 사표를 제출해 놓고 네. 받아주면 나는 계속 일하는 거고 나가라 하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무런 액션이 없이 서로 계파가 갈라져서 서로 총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펠로우십이 없는 리더십은 세워질 수 없다. 네. 지금 이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펠로우십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신을 모셔와도 수습이 안 될 것 같다. 예. 네. 자, 어쨌든 다음 주 중에는 비대위원장을 선출할 거라고 하니까 누가 네, 될지 좀 지켜봐야죠. 관심 있게 지켜보고요. 누가 오든 간에 이제 이 한국당 안에서 고질적인 계파 갈등을 좀 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친박 의원들한테 탈당 요구를 받고 있는 김무성 의원이요.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이 계파 갈등이 불거진 이후 아마 처음 남긴 글인 것 같은데 20대 총선에서 당 대표인데도 지역구나 비례에 한 명도 나는 추천을 안 했다. 계보도 안 만들었다. 이런 나한테 계보에 수장 운운하는 것은 당치 않은 주장이다. 이런 얘기를 밝혔는데요. 그렇죠. 친박계에서는 어떻게 지금 의심을 하고 있냐면 김성태 원내대표 뒤에서 김무성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무성 의원을 좀 물러나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김무성 의원과 김성태 원내대표 다시 말씀드리면 복당파죠, 소위. 그러니까 원래 자유한국당을 탈당했다가 다시 복당한 분들 이런 분들이 주도권을 쥐고서 친박을 청산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지금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김무성 의원을 자꾸 물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김무성 의원은 자기는 그런 생각도 없고 그럴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않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 이제 김성태 지금 대표 권한대행과 김무성 의원은 가까운 건 맞는 거잖아요. 또 영향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저는 어느 정도 교감이 있을 수 있죠. 다만 그것이 정말 자유한국당을 살리는 일이라면 일정 부분 그것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친박 청산이 없이 과연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친박들이 본인의 권한과 권리와 어떤 이권을 내려놓지 않는다고 하면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살아나겠냐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책임이 있는,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친박 세력들이 계속 비박과 갈등 관계를 조성하고 지금도 이렇게 당내에서 권한을 내려놓지 않고 싸우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결국은 자유한국당을 더 수렁으로 끌고 가는 모습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정말 친박들이 본인들의 그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시인하고 권한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다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정말 백의종군하겠다 이런 정도의 발표를 하지는, 물론 뭐 비박도 거기에 별반 차이가 없다고 보지만 그래야 계파 갈등이 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제가 볼 때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국당이 이렇게 당 수습조차 버거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국회는 계속해서 지금 공전인데요. 그렇죠. 원구성 협상도 지금 진척이 없고 이른바 노는 국회가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국회에서 실업수당을 한 달에 1,000만 원씩 받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고백이랄까 자백.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 자신이 포함된 거니까요. 예. 실업수당 한 달에 그렇다면은 뭐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봐야겠네요. 불편한 진실입니다. 예. 꼬박꼬박 다 받았고 그걸 어디 뭐 좋은 데 썼던 아니면 개인이 챙겼던 간에 부끄럽게도 다 받았습니다. 여기는 뭐 자발적 실업자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건 정말 어떤 국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장기 파행. 그런 점에서는 사실상 실업자 이상의 어떤 자발적인 직무 포기자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올해 그 두꺼운 옷 입고 겨울에 하기는 한 것 같은데. 예. 그게 아마 법안 처리 정도 하려고 한두 번 소집된 것 같고. 예. 그 외에 현안을 다루기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회의다운 회의를 해본 기억이 전혀 없어요. 거의 모든 상임위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뭐 국방위가 특히 더 그중에서 심했다 이런 게 아니고요. 네. 두꺼운 옷 입고 겨울에 한두 번 회의했는데 지금 반팔 입을 이때까지 지금 만나지도 못하고 있다. 네. 얼마나 현직 의원이 답답하고 불편하면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렇죠. 싶은데요. 실업수당 1,000만 원, 정말 초고액 실업수당이네요. 저게 이 국민 정서에는 지금 부합하는 이야기죠. 예. 국민들의 눈엔 그렇게 보이죠. 왜냐하면 5월, 6월 그리고 7월 들어와서 국회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심지어는 5월 말 이후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제 임기 끝나서 사임한 이후에 국회의장도 없는 국회입니다. 근데 지금 또 개헌론을 들고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일은 계속 뭔가 벌이는데 지금 계류돼 있는 처리돼야 할 법안이 10,000건이 넘었다는 얘기가 기사로 나온 지가 벌써 또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움직임이 없는 이 국회에 대해서 국민들은 세비는 나가나? 세비는 꼬박꼬박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거의 300인분이. 그러면 이런 좋은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또 본회의가 부랴부랴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하면 한번 본회의가 만들어져서 자, 급한 민생 법안 처리하자. 그 우리가 아는 한 몇 시간 내에 몇백 건의 법안을 막 처리해버려요. 그러면 야, 이런 거의 1년 내내 방학이고 예. 가끔 소집돼서 그냥 꽝꽝꽝꽝 법안만, 그것도 비쟁점 법안만 처리하면 그냥 세비 나오는 국회, 이 보좌진들이 움직이는 국회. 그래서 지금 이 국회의원들의 물론 이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입법부이긴 하지만 법안을 발의하고 상임위에서 이거 논의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주장도 많이들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책임되는 활동이 없다는 점에서는 정말 저는 김종대 의원의 실업수당이라는 표현, 이건 국회의원들이 좀 굉장히 많이 찔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걱정은 뭐냐면 찔리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 이게 좀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 눈높이에는 맞지 않고요. 이 세비 다 국민들 세금에서 나가는 맞습니다. 거 아니겠습니까? 일 안 하는 국회, 그러다 보니까 일을 안 할 때는 세비를 반납하자 이런 주장이 사실 국회에서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예. 처음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행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말만 해요, 말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국민들이 비판하고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냥 그때 모면하기 위해서 말을 하고 실행 법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규정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지키지 않잖아요. 정세균 전 국회의장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세비 안 받겠다고, 받지 말자고. 그래놓고 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행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세비 꼬박꼬박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니, 저는 국민들이 볼 때 국회가 정말 저렇게 하면서 돈을 받는 게 양심에 찔리지도 않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대체 국회에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원구성도 못하고 상임위에서, 아니 상임위라고 하는 건 치열하게 모든 문제에서 논쟁하고 토론하고 논의해서 합의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관 아니겠습니까? 뭐 지역구 돌아다니면서 일한다고 활동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지역구 일하라고 국회의원 뽑아줬습니까? 지역구 가서 활동하고 이런 거 뭐 하는 거? 자기 표 다지는 거 아니에요? 다음번에 또 국회의원 하려고. 실제 국회 안에서 정말 법안에 대해서 논쟁하고 논의하고 또 뭐 우리가 함께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치열하게 얘기하고 토론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국회가 하라고 국회의사는 저렇게 잘 만들어 놓고 의원회관도 새로 만들어서 저렇게 제공해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기 다 비우고 지역구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 뭐 지역구에 터 닦고 이런 일 한다고 해서 국회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모 의원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과연 국회의원을 하라고 국민이 뽑아준 일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은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100번 양보해서 뭐 지역구 다지고 또 뭐 싸우는 과정이 국회의원의 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100번 양보를 해서 거기까지 이해를 한다고 해도요.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게 하나 있는데요. 국회의원들이 일을 하다가 좀 비리에 연루돼서 구속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렇죠. 물리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이럴 때도 세비가 꼬박꼬박 나온다고 해요. 합니다. 나온다고 맞는 합니다. 얘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 우리 국민 상식에는 부합하지 않죠. 예. 제가 보기엔 이게 틀리죠. 그런데 문제는 현행 법 체제에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세비를 안 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사실은 대법원의 선고가 확정될 때까지는 그렇죠. 그렇군요. 그리고 의원직이 그때까지는 유지가 의원직이 거고요. 유지되고 의원직 상실이 되려면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에서 징역이 확정되든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만 이제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야 이제 재보선이 잡히고 의원직을 상실하고 배지를 강제로 떼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한은 비서진들이 움직이고 의원실이 유지가 되고 비용이 다 나가는 겁니다. 그 세비는 뭐 옥중에 있으면 쓰지도 못하는데 차곡차곡 계좌에 쌓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답답한데 지금 옥 안에 있느냐 옥 밖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지금도
개점 휴업이라는 말을 제가 4월부터 이 언론에서 같이 토론이 예.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식당이 3개월 문을 열었는데 장사를 안 하면 그게 휴업이 아니고 폐업이에요. 근데 국회는 폐업이 없어요. 계속 그냥 휴업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일하지 않는 종업원들에게 국민들은 계속 지금 녹봉을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걸 하는 분들이 누구냐?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죠. 본인들의 문제를 본인이.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안타깝게도 고양이에게 생선을 지금 맡겨놓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제가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여쭤봤어요. 몇 분에게. 왜 이렇게 급박해 보이는데 안 움직이시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자조적인 한숨을 쉬시면서 총선이 오래 남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군요. 저는 국민들이 지금 이 상황을 잊지 않고 있다가 2020년에 반드시 심판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지금 관련 법이요. 예. 국회에 발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하고 정종섭 한국당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맞습니다.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처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국회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자기들 그 이익, 자기들이 돈 받는 거 이런 거에 너무너무 민감해요. 보면 뭐 권한 내려놓기 뭐 이런 거 하면서 문호동 무임금도 얘기는 하지만 실제는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법안이 없어서 지금 문제가 된다고 하면 국회가 이걸 통과시키면 되는데 본인들과 연관된 거라면 절대로 통과를 안 시켜요. 언제나 얼마나 그렇게 서로 여야 간에 싸우다가도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마음이 딱 맞아서 통과를 안 시키잖아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아니 실제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일반 기업들이나 뭐 학교 같은 경우도 자 보세요. 만약에 방송국에서 파업을 한다고 칩시다. 네. 파업하면 월급 줍니까? 안 줍니다. 예. 파업하면 안 나와요. 월급. 대학이요. 요즘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대학이 의무 수업 시간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저희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수업을 해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못 채우잖아요. 예를 들면 뭐 학생들이 안 와서 예를 들어서 폐강이 되거나 이래서 원래 세 과목 강의를 해야 되는 두 과목 하잖아요. 한 과목 강의료를 빼요. 월급에서. 예. 일을 안 하면 한 만큼만 받는 그렇죠. 것이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게 대학, 기업, 그다음 방송국까지도. 왜 국회만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대체? 그런데 국회에서만 일 안 하는 국회의원들 월급 받고 심지어는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또 돈을 받고 이게 말이 이런 상황이 되냐는 됐는데 법이 발의가 돼도 지금 처리가 안 되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뭔가 이제 뭐 언젠간 처리가 되리라 믿고요. 이번에는 여당의 더불어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친문 모임 중에 부엉이 모임이 있다. 저희 시간에 이런 얘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한국당의 김성태 권한대행이 이 모임에 대해서 이렇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죠. 어제 한 언론을 보니 친문 부엉이 모임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새결집이라고 하고 참가자가 수십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집권당의 핵심 의원들이 이런 모임에만 관심이 있는 것에 매우 안타깝고 무책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당이 나몰라라 하는 민생, 바른미래당이 앞장서서 적극 챙기겠습니다. 여당의 친문 의원들이 부엉이 모임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좀 의견을 모으는 것 같은데 제1야당으로서 좀 아니면 뭐 그전에 여당으로서 경험을 보셨지만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 좀. 늘 집권당은 항상 대통령 권력에 너무 치중하고 또 대통령 권력만을 위한 그런 당 체제가 되길 희망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평적인 당청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곧 그런 부분들이 당내 갈등으로 연결되고 우리처럼 이렇게 위험해지고 망할 수도 있는 것이죠. 망할 수도 있는 것이죠. 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처럼 망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우리처럼 망할 수도 있다. 좀 표정에서도 읽히지만 경험담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뭔가 좀 진심 어린 충고다 이런 느낌도 듭니다. 이건 정말 저는 우러나는 사골에서 나는 맛 같은 말을 김성태 이 권한대행이 했네요. 왜냐하면 또 본인의 지금 뼈 아픈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던진 말이에요. 그리고 저 말은 어느 권력에나 적용했을 때
진리처럼 맞아들어가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 한 말이냐가 아니라 이것은 이 더불어민주당 모든 의원들, 당의 이제 지도부, 당직자, 그리고 이 지금 소위 친문 모임이라고 하는 것들을 결성하는 분들. 아니 순수한 의미의 친문, 시민 친문들은 전 좋다고 봐요. 대통령을 사랑하게 되고 대통령이 하는 일을 믿고 따르게 되고 지지하게 되고 국민과 더불어서 가고 그래서 지난 정권의 문제가 촛불혁명을 하고 나니까 이 정부가 국민을 섬기는구나. 사람이 먼저라고 하고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완벽하게 만족할 수는 없지만 과정을 이제 기다리는 또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뭐 이제 노동시간 단축 문제도 지켜봐야 될 거고요. 최저시급 문제도 부작용을 극복하고 경제가 선순환이 되는지 지켜봐야 되겠고 남북관계도 이 대화와 평화의 물꼬가 트이고 여러 가지가 좋은데 문제는 권력 집단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저분들은 이 문 바라기를 해서는 안 되고 국민 바라기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대통령의 의지가 오히려 그거 아닙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정치인들을 네. 앞으로 키우기 위한 그런 세력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역으로 권력 바라기를 하는 모습들이 어떻게 이제 참패했는지는 우리가 보아온 역사이기 때문에 최근에 한 10년, 20년만 보더라도 저 김성태 권한대행이 쓴 소리를 저는 민주당이 지금 당권 경합을 벌이고 있는 예. 캠프는 다양하게 만들어지겠죠. 지금 뭐 한 20명 가까운 지금 후보군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 우리 40명 후보 잠깐 얘기했지만 타당에 20명의 후보가 당권을 놓고 난립한다는 건 그만큼 명확한 뚜렷한 이 주자가 없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하다는 그래서 말씀이신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 지금 7월 후반에 뭐 컷오프가 예정돼 있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만 내부에서 조금 더 국민을 위하는 의미의 당권 경쟁이 이루어져야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예. 이 부엉이 모임이라는 것이요. 민주당 전당대회 앞두고 친문 후보들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면서 나온 모임인데요. 자, 이분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장 오재세 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친문 후보 단일화다, 뭐 부엉이 모임이다, 계파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말들이 매일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당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당원 모두가 지금 친문 아닌가 그런 계파를 모아가지고 대표가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파를 내세워서는 1등 다수를 얻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단지 이제 여러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아무래도 표가 분산되니까 그런 면에서 좀 모임을 갖고 그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 지지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전체가 친문이다. 그래서 계파를 내세우면 사실 1등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파 내세우는 걸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예. 이게 국민들이 볼 때는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형태로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데 그렇다면 자기가 대통령 가깝다 이런 걸 내세워가지고 당선되면 결국은 그러면 대통령 원하는 대로 국회가 움직여지는 그런 모양으로 비춰질 수 있잖아요. 네. 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계파를 만들거나 그런 계파 모임을 이렇게 공식화하거나 이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단일화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후보들끼리 만나서 정견이나 정책이 같고 같이 힘을 합쳐서 해봅시다. 이러면서 뭐 단일화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계파냐 아니냐를 가지고 따지게 되면 결국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그럼 무슨 일반 조직처럼 뭐 조직의 힘을 갖고 있는 어떤 수장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단체냐 이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문재인 정부에게도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해서 저는 계파 모임이라든지 계파를 이렇게 부각시키는 어떤 행위라든지 행동이나 이런 부분을 자제하는 것이 국민들의 어떤 여망에 부응하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당 8월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대표가 될지 이건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민주당 여러 가지 이제 개혁 입법을 빠르게 추진하려다 보니까 개혁 입법 연대도 추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많은 우군들을 지금 끌어들이려는 이런 움직임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 과정에서 무소속으로 남은 두 의원이 있습니다. 이용호, 송금주 의원이 있고요. 네. 과거에 한국당이었다가 홍준표 대표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살당한 강길보 의원. 네. 민주당 입당설, 지금 이 세 의원의 민주당 입당설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무소속 의원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소속 의원이지만 또 별다른 이제 이 다른 행보를 하는 분들도 몇 분 있어요. 지금 워낙 다당제가 되고 이 당들이 쪼개졌다가 또 다르게 합당이 되고 막 이런 과정을 워낙 몇 달 동안 겪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이 정체성이 애매한 의원분들이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길부 의원도 소신파 보수당 출신이지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송금주 의원과 이용호 의원도 다 나름 이제 이 분당 합당 과정에서 소신을 가지고 중간지대에 남은 분들이에요.
이쪽도 갈 수 없고 저쪽도 갈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민주당이 좀 흡수하지 않겠는가 하는 예상도 있었고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이제 추측, 관측 보도들도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홍영표 원내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마음은 있는데 섣부르게 움직이기는 어렵다. 이런 의미여서 저희가 네. 말씀하실 줄 알고 녹취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죠. 사실 저희 당으로서는 뭐 세 분을 영입하는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람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그런 논의는 해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원 구성이 끝나고 나야 본격적으로 입당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분들도 저희 당하고 함께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 당에서도 지금 방침을 정하지 못했고 뭐 저희가 어떻게 보면 또 원구성을 앞두고 몇 석을 늘려서 하면 또 뭐 저는 전체적으로 또 복잡한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순리대로 좀 원구성은 하자. 네, 일단 보면은 이 새 의원은 지금 민주당의 입당 의사를 타진한 상황이고요. 네. 지금 민주당에선 조금 고민을 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홍 원내대표 얘기를 보면요. 제가 보기엔 앞으로의 수순이 명확해 보여요. 그래서 원구성하고 지금 공전하고 있던 국회 정상화를 이룬 이후에는 적절한 시점에 영입하겠다. 받아들이겠다. 아니 바람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원한다. 그리고 들어와도 뭐 문제 없을 분들이고 우리 당 입장에선 좋은데 문제는 지금 타 당에서 말이죠. 기존에 그럼 나간 당에서 지금 한 자리가 급한 정당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쐐기를 박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은 사람 뽑아가면 뽑아간 게 아니라 중간지대에 있는 인물들 영입한 거지만 그래도 우리 사람이었던 사람들을 당신네가 데리고 가면 우리는 바로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협치 안 한다. 지금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소속 당들에서 못 움직입니다. 못 움직이다가 올 후반기쯤 돼서 전당대회들 다 끝나고 자유한국당의 내부 수습도 어느 정도 좀 일단락되고 원구성돼서 상임위가 정상화돼서 돌아갈 때 올해 후반 정도에 빠르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지금 국회의 속도라는 게 만만디로 천천히 흘러가다가 총선 시계가 다가오면서 빨리빨리로 바뀌면서 벼락치기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의원들의 의석이 당에 따라서 움직이는 현상들은 빠르면 올해 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더뎌 늦어지면 내년으로 또 흘러갈 한국당 가능성도 전당대회 있어 내년 보입니다. 1, 2월 얘기도 나오는 그렇습니다. 상황이니까요. 어쨌든 원구성 끝나고 국회가 좀 정상화되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주셨는데 지금 세 사람 가운데 강길부 의원은 특히 열린우리당에서 시작을 해서 전에는 한국당에 있다가 또 나오는 상황이고요. 다시 이제 민주당으로 입당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 분 중에 제가 볼 땐 강길부 의원이 가장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게 소위 이제 홍준표 대표도 전 대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철새 정치하는 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당적을 거의 뭐 한 7, 8번 바꿨어요. 그러니까 열린우리당 시작했다가 무소속으로 나갔다가 한나라당 갔다가 무소속 갔다가 또 새누리당 갔다가 그리고 바른정당까지 갔다가 그리고 다시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탈당을 한 거니까 이런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이분의 정치 이 주관성이 뭐냐 하는 부분에 의문을 가질 수 있고 국민들 볼 때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 국회에서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아무나 받냐 그러면 민주당이 이런 논란에 쌓일 가능성이 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혹시나 지금 급하니까 아무나 받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의 입장에서 맞느냐 하는 부분에서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송금주원의 이용호 의원 같은 경우는 물론 국민의당 출신이긴 합니다만 호남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고 또 정치적 색깔 자체가 일정 부분 진보 지점과 어느 정도 선이 닿아 있지만 강길부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 그냥 덜썩 받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분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세 분의 거취도 중요하지만 일단 국회의장이 없는 국회가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원구성부터 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